안녕하십니까. 전력공학 부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기본적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려운 문제 치중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형태. 또 전력공학은 아무래도 점수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연관된 부분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전송전력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송전전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요. 400MW, 송전거리가 200km인 경우에 경제적인 송전전압은 약 몇 kV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송전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틸식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틸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적인 송전전압 E는 이제 5.5 루트 0.6 L에다가 플러스 100분의 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기본 단위는 이제 킬로볼트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송전 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가 돼야 되고, 이게 송전 전력이죠. 이게 킬로와트 단위로 표현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죠. 그때 이 스틸식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경제적인 송전 전압은 요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언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분이 커지게 되면, 즉 전압이 커지게 되면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압이 커졌을 때 비용이 줄어드는 게 있고, 전압이 커졌을 때 비용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전압이 커짐에 따라 비용이 줄어드는 게 전선 비용이죠. 전압이 커지면 그 전류가 줄어들죠.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선을 통해서 더 많은 전류 공급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선의 굵기를 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전압이 커지게 되면 절연 비용은 올라가게 됩니다. 애자라든지 뭐 이쪽에 사용하는 이제 비용이 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통상을 절연비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이제 요전압으로 공급할 땐 결국에는 전선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절연 비용하고 합치면 이만큼. 그 다음에 이제 이전압으로 공급할 때는 전선비, 절연비 합치면 이만큼. 이전압으로 공급할 때는 한 이만큼. 그래서 이 연두색 그래프하고 분홍색 그래프 합쳐준 요게 전체 이제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요 크기의 전압이 스틸식을 설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그래프 맞게 설정된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정리해서 매칭 시켜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에다가 기호에다 숫자 집어넣어서 마무리 지으면 송전거리가 200km니까 200 들어가면 되겠고요. 100분의 송전전력이 400MW니까 4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서 계산기 쫙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찾아라 라는 경우도 있고요. 숫자 집어넣어서 송전전압을 찾아라 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353 kV가 되겠습니다. 353 kV.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송전전압은 이런 패턴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경제적인 송전전압과 비슷한 내용이 있죠. 경제적인 전선 굵기. 그건 이제 켈빈 법칙으로 구한다. 켈빈은 전선 굵기, 스틸은 송전전압. 그 패턴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다음 송전선로의 코로나 현상 문제 출제될 확률 굉장히 높죠. 발생 방지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통상 E0로 표현하는 코로나 임계전압 시기예요. 그 코로나 임계전압 시기 24.3에 M0에 M1에 그다음 델타 D에 로그 10에 R분의 대문자 D 킬로볼트.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로그 함수 개념은 어느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이제 증가가 되지 않고 일정해지기 때문에 요건 이제 우리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 개념까지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이 앞에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보게 되면은 M자랑 M1이나 이 형태는 뭐 날씨계순위, 전선계순위 이런 개념들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내버려 두시고, 이게 이제 상대 공기밀도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전선의 지름이죠. 여기 전선 반지름이 있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그 함수 형태는 어느 일정값 이상이 되면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배제시키고,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져야 코로나 발생 빈도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선 지름을 더 크게 잡아줄 필요가 있죠. 굵은 전선을 쓴다든지 복도체 및 다도체를 사용해서 등가 반경 개념을 적용하여 코로나 발생을 억제 또는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의 개념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전선을 굵게 하거나 복도체를 사용한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복도체다라고 하게 되면 이도체를 통상 표현한 것이고, 이도체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어떤 등가 반경 개념이, 전선의 굵기 개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트 RS, 여기서 R은 소선의 반지름이고 S는 소선 간의 간격이 되죠.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복도체의 어떤 반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선을 쓰면 되는 거죠?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쓰게 되면 전선의 굵기가 이제 굵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방지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굵은 선 쓴다, 복도체 및 다도체를 설정한다, 가선 금구류를 교체한다. 그 다음 코로나 임계전압식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실기시험까지 계속 언급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쪽 문제는. 그래서 이거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특히나 전력공학에서는 무슨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제 그 현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플리커 현상도 있죠. 뭐 전등 또는 TV, 브라운관의 깜빡임 현상, 이게 플리커 현상.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뭐 해결책이 뭐냐, 이거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현상, 원인이 뭐냐, 또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거 나오게 되죠. 코로나 현상의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현상이라는 게 빛이나 소음이 나타나죠. 그건 결국엔 전력의 소모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형이 이제 그 어떤 이런 모양에서 파형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면적이 줄었으므로 코로나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요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쭈글쭈글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저파워가 나타나다 보니 통신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해지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전선이 이제 부식이 되죠. 오존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쭉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력공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누가 있어요? 페런트 현상.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 방지책은 뭐 있어요? 블로 리액터, 그렇죠? 또는 동기조산기의 지상전류 흘려주는 형태. 뭐 그런 형태로 표현되는 현상이라는 얘기 나오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파이형 회로의 일반으로 정수해서 B의 값은 4단자 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형 회로가 있고 파이형 회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통상 4단자 정수다 그러면은 A, B, C, D를 가지고 행렬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이쪽은 ES, IS,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ER, I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행렬의 값이 유기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의 곱 AD-BC는 얼마? 1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이제 T형 회로다라고 했을 때 A, B, C, D는 1 플러스 2분의 ZY, A가 D도 1 플러스 2분의 ZY. 그때 T형 회로에서는 Z의 1 플러스 4분의 ZY, 여기는 Y. 요게 4단자 정수 A, B, C, D가 T형 회로일 때 나타나는 값이고요. 그때 이제 A 성분과 D 성분은 같다라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파이형 회로에서는 T형 회로로 외워놓은 파이형 회로가 수월해요. A, B, C, D 중에서 A하고 D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B 요소가 임피던스죠. 그 다음 C 요소가 Y에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1 플러스 4분의 ZY 이런 형태로. 그래서 문제에서 파이형 회로라고 했고 B 자리가 얘가 되니까 Z가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해서 잡아주시면 별 문제 없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은, 송전단 전류는 뭐 이렇게 쭉 정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역행렬로 넘겨서 표현하는 것까지. 뭐 이제 회로 이론 쪽, 회로 및 제어 쪽에서 여러분 진행하셨을 거니까 어느 정도는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얘기는 이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4번 문제 보실까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라 표현하는 것은 Z0 또는 에타라는 기호를 통해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얘가 Y분의 Z로 통상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원에서 부하측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 그렇죠? 직렬 요소와 병렬 요소가 설정해서 Z가 이제 임피던스 직렬 요소고 Y가 병렬 요소 개념이죠. 그때 Z로 표현되는 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 Y 병렬 요소 표현됐을 때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때 이제 앞에 있는 값들은 크기가 뭐 상관이 없다. 또는 이제 뭐 상태 크게 작아서 빼버리자. J 오메가는 같이 없어지게 될 거니까 루트 C분의 L. 그래서 루트 능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외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특성 임피던스. 자, 요거죠. 다시 여기다 써놓고요. 선로의 길이가 뭐 길어질수록 길이와 뭐 상관없다. 뭐 길이가 길어질수록 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요 L 값은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 선로 정수 쪽에서 공부하죠. 요건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 선로 길이가 길어지면 L과 C가 같이 커지는 거죠. 짧아지면 같이 짧아지게 될 것이,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로 길이에 상관없이 얘의 크기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답은 4번.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식 찾으라 할 수도 있고요. 요 식들을 찾으라 할 수도 있고요. 4번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값들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를 전파 정수나 전파 속도와 관련시켜서 L 값이 얼마냐, C 값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정리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도 이 정도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번씩은 좀 메모하시고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3권선 변압기. 3권선 변압기는 1차 변전소 메인 변압기로서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 1차 코일이 있고요. 2차 코일이 있을 때 큰 전력은 1차에서 2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3권선 변압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차 변전소 용량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변전소 내에 전원 공급도 해줘야 되고 하죠. 그래서 여기 3차 코일이 있을 때 이 3차 코일을 가지고 소 내, 변전소 내에 전력 공급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3권선 변압기다 보니까 여기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권선을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묶어줄 때 결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결선을? 델타 결선을 통해서 3고조파도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권선에다가 조상 설비를 붙여가지고 이제 뭐 L이나 C 값을 조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여기 3차 권선에 붙여주는 조상 설비. 그 중에 이제 회전기가 바로 동기조상기예요. 그러면 이 동기조상기는 회전기다. 그래서 얘가 L과 C를 같이 만든다.
근데 최근에는 이 동기유산기를 잘 안 써요. 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회전기다 보니까 손실도 좀 크고 손도 많이 가죠. 요즘에는 이제 정직이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직인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직이 일종이다? 아니죠. 연속적인 전압 조정이 불가능하다. 회전기니까 가능합니다. 정지기가 연속적인 전압 조정이 불가능해요. 계통의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수 있어요. 그 다음 송전선은 시송전에 이용할 수 있다. 시송전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여기에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부하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급을 하기 전에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동기조상기가 있을 때 이 동기조상기가 L이나 C를 크기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조정을 해주려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요? 얘가 돌고 있어야 전류가 늦게 가면 빨리 가게 만들고 전류가 빨리 가면 늦게 가게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부하 측에 전기에너지 공급하기에 앞서 얘를 먼저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쪽을 전기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쪽 선과 대지 사이에 뭐가요? C가 선로에 적은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선과 대지 사이에 C가 만들어지면서 L에 의한, 즉 느려지는 전류 또는 그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정도가 더 높아지게 돼요. 시송전에 이용할 수 있죠. 이게 시송전이고, 전력용 콘덴서는 굳이 먼저 전력용 콘덴서를 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용 콘덴서는 시송전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기주상기가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서 시송전이나 어떤 그 연속적인 전압 조정, 안정도 향상에 도움이 되죠. 근데 단점이 뭡니까? 제일 큰, 전기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이에요, 돈. 돈을 아껴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동기조상기하고 전력용 콘덴서의 차이점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되겠네요. 성간단락 고장을 대칭좌표법으로 해석할 경우 필요한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즉 성간단락 고장 시 나타나는 성분이 있고 안 나타나는 성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 나타나는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조파는 영상, 정상, 역상분이 있을 때 일선지락, 그 다음에 성간단락 또는 이선단락이라고 합니다. 또는 삼상단락 또는 삼선단락이라고도 해요. 일선지락 사고 시에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상분이 나오면 무조건 일선지락 사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간단락일 때에는요, 영상분은 안 나오고요, 정상분과 역상분이 나와요. 정상분과 역상분은 방향이 반대예요. 삼상단락일 때에는요, 영상분과 역상분이 안 나오고 정상분만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분만 있으면 삼상단락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간단락이다라고 했으니까, 성간단락이라고 했으니까 뭐뭐가 나타나면, 정상분과 역상분이 나타나면 성간단락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상분, 역상분.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 설정하시면 되겠고,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좀 자주 나오는 게 일선지락 전류가 통상 좀 자주 나올 수가 있죠. 그럼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의 2A로 표현되는 게 지락 사고 시 발생하는 지락 전류의 크기다. 저 정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만약에 영상분 전류다 그럼 I0, 정상분은 I1, 역상분은 I2로 통상 표현을 합니다. 제로가 영상, 1이 정상, 2가 역상. 통상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약속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시죠. 자, 그림과 같은 삼상 삼선식 전선로 단락점에 있어서 삼상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냐? 단 22kV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4%. 저항분은 무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단락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단락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옴법, 또 하나가 퍼센트 임피던스법. 옴법이다라고 해서 단락 전류는 임피던스의 크기나 리액턴스 크기를 가지고 만약에 3상의 성간전압을 주면 2, 3 나눠준 대지전압을 나눠주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있고요. 만약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구할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이렇게 구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둘 중에 누굴 써야 될 것이냐 고민됐을 때 문제를 읽다 보면 퍼센트 값이 주어지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킨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문제는 리액턴스 줬잖아. 아시죠? 임피던스 대신에 리액턴스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퍼센트 임피던스 자리에 퍼센트 리액턴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4분의 100 곱하기 여기 전격 전류죠. 여러분 3상일 때 용량이다 라고 하게 되면 루트 3의 Vn의 IN이죠. 그 3상의 전류 IN은 이거 넘기면 루트 3 Vn분의 P가 되죠. 그거 그대로 여기다 접목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P 값이 지금 문제에서 용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용량이 1000kVA라고 잡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상 3선식 3상이 잡혀 있고요. 전압 22kV.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면 1000kVA 1000 루트 3에 위에가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아래는 킬로볼트로 22kV 적용시켜 주시면 계산하시면 여기가 킬로볼트니까요. 툭툭 kV 약분되면 암페어 남았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암페어 단위의 계산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라고 보게 되면은 6561 암페어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대략 6560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장 전류 찾는 거, 고장 용량 찾는 건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필기시험 때는 고장 계산 문제를 안 하겠다. 사실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안 하겠다 싶으시면 필기시험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고장 계산 문제가 나와도 한 문제니까. 근데 실기시험 쪽에서는 나오게 되죠.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문제 실기에서 틀려버리면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 측이 공부를 하고 계실 때 시험에 대한 어떤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좀 고장 예상을 다시 한번 쭉 봐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시간이 이제 필기시험이 좀 임박해 있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여러분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필기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고장 계산 부분 다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가 되네요.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안정도 증진의 가장 간단하고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송전전력 PS라고 하겠습니다. 송전전력의 증대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상 3선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송전전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로 리액턴스 분의 선로 리액턴스는 여기 S는 빼도 되겠네요. 그죠?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송수전단 전압의 상차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정도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송전전력을 키워줘야 되죠. 그러려면 리액턴스가 어때야 됩니까? 작아져야 되겠죠. 이 리액턴스가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가 송전단이고 여기가 수전단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철탑을 사용하든 일반 지지물을 사용하든 이렇게 에너지 공급되는 그 선로의 저항이나 리액턴스 값이 어때야 된다? 이게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리액턴스를 갖다 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XL이니까 여기 XC 값으로 직렬 콘덴서죠. 여기 이거 껴주게 되면은 요 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게 커지거든요. 또 이거 껴주게 되면은 얘가 줄어들면서 전압 변동을 적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압 변동을 적게 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턴스 크게 한다. 그러면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2번. 직렬 리액턴스가 어때야 된다? 작아져야 전기 에너지를 잘 공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제동 저항기 설치한다. 이건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한다. 요게 중간 조상 방식이 누구를 쓴다는 소리냐면 요게 동기 조상기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동기 조상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송전 또는 시축전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 부하가 변했을 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L과 C 값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누구를 이용했을 때보다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를 이용했을 때보다 중간 조상 방식, 동기 조상기를 이용한 게 안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에 사용되는 이유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은 요게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삼상 송전 선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중성점 여기죠. 이걸 대지에다가 바로 갖다가 때려 묻어버리면 이게 직접 접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비접지고요. 중간에 저항을 끼면 저항 접지고 중간에 소후 리액터를 끼면 소후 리액터 접지예요. 그냥 직접 갖다 묻으면 직접 접지가 되는 것이죠. 가장 적당한 이유는 요거예요.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 지락 전류 모두 다 여기를 지나가니까 고장 검출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A선, B선, C선이라고 했을 때 C선 지락 사고 시 B선과 A선은 건전상이죠.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안 나타납니다. 대지 전압 상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연 비용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이상 전압도 발생하지가 않고요. 근데 이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요 지락 전류가 이론상 무한대이기 때문에 대지 흐르는 전류는 영상분이기 때문에 영상분은 유도 장애를 일으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주변의 통신선이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죠. 그럼 초고압 송전선에 채용되는 이유 중 가장 적당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비용 부분이죠. 계통의 절연을 낮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대지 전압도 상승하지 않고 이상 전압 발생하지 않고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단절연을 시켜가지고 여기는 절연을 약하게 좀 더 세게 아주 세게 이렇게 해서 절연 비용을 낮추니까 가격도 저렴해질 것이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참고적으로 지락 고장 시 병행통신선에 유기되는 유도전압이 엄청 큽니다. 병행통신선이 타버릴 정도로. 왜냐? 지락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기 때문에. 무한대로 흐르다 보니까 안정도는 최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은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와요. 비접지, 그 다음 직접 접지, 소후 리액터 접지를 가지고 보통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오죠. 다른 챕터에 비해서 공부하기 좀 수월하시니까 만약 그쪽 공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죠. 송전선로 접지에 대해서 기술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표현했을 때 각각을 한번 봐줘야 되겠죠. 중성전 접지 방식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소후 리액터 접지 방식은 선로의 정전 용량과 맞죠? 선로 정전 용량과 직렬 공진을 이용한 것으로 직렬 공진이 아니라 병렬 공진이죠. 이용한 것이죠. 지락 전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니까 1번은 가번은 틀렸고요. 고저항 접지 방식은 이중 고장을 발생시킬 확률이 거의 없다. 아니죠. 고저항 접지니까 저항값이 큰데 거기에 전류가 흘러가다 보면은 열이 많이 발생해서 잠깐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쓰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이상 전압이 낮기 때문에 변압기 선동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맞죠? 비접지 방식을 택하는 경우 지락 전류 차단이 용이하지 않죠. 왜? 비접지 방식에서는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가 굉장히 작아요. 1A보다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고장 여부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접지 방식에서는 GPT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검출 장비를 따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3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인덕턴스가 1.345ml/km고요. 정전 용량이 0.00785 마이크로페로/km죠. 자, 가공선의 서지 임피던스는 몇 옴이냐라고 돼 있고
서지 임피던스에서 서지라는 말 대신에 특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특성 임피던스, 파동이라는 단어를 써서 파동 임피던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통상 Z0로 쓰고요. 이게 루트 능, 그쵸? 루트 C분의 L로 잡아줄 수 있고, 여기서 C 자리에는 0.007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L 자리는요 1.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이제 계산기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얼마 나오는지 봤더니 414옴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3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 찾는 거라든지, 그죠? 값 찾는 거라든지, 특성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이건 꼭 여러분들 챙겨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전력령 피례기에서 직렬갭의 주된 사용 목적은, 우리가 이제 직렬갭이다라고 하는 게 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선로에 이상전압이 침입하게 되면 그걸 대지 쪽으로 빼주기 위해서 피례기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피례기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이게 특성 요소죠. 이쪽에 직렬갭이 되고요. 그럼 이상전압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게 이제 쭉 지나간다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전기에너지, 상용파 에너지가 갈 때는 못 넘어가게 방지를 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에너지가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넘어가고 해서 방전이 되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이 특성 요소가 흘러가는 전류를 좀 더 줄여요.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 전류가 적어지면서 여기서 어떻게 완전히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속류 차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갭의 주된 사용 목적은 평상시에는 누설 전류 방지한다. 평상시에는 상용주파 에너지가 대지로 빠지는 것을 물리적인 간격을 통해서 아예 아래로 못 올라가게 방지하고, 충격파가 내습했을 때는 방전을 시작해서 대지로 빼주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필요로 하는 에너지까지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방전을 멈추는, 충격파 방전 종료 후에는 속류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서 직렬갭이 사용된다. 그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되죠. 특히나 이제 피례기 쪽에서는 용어 정리가 필수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피례기 쪽에서 해야 될 게 상용주파 허용 단자전압, 그렇죠? 그 다음 충격방전 개시전압,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피례기 제한전압, 그 다음 피례기 전격전압. 그 어떤 정의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갑니다. SF6 차단기, 이게 가스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차단기인데 아크서우 때 SF6라고 하는 육불화학 가스를 이용한 것이죠.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여러분 내용 정리상 엄청나게 정리했던 거니까 충분히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SF6 가스는 드렌ner이 공기의 2~3배 정도이고 소호 능력이 공기의 100에서 200배 정도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SF6 가스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밀폐 구조여야만 하고요. 당연히 밀폐 구조니까 밀폐 구조 안에서 차단기 접점 분리 시 발생하는 소음은 밖으로 잘 전달되기가 어렵겠죠. 소음이 적죠. 또 없다라고 표현된 거고. 근거리 고장 등 가혹한 제기전압에 대해서도 우수하다. 이제 그러니까 SF6 가스 차단기는 비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 가스의 어떤 고유 특성을 제외하고서는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아크에 의해서 SF6 가스는 분해되어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SF6 가스의 또 다른 이름이 육불화황가스로서 활성화 반응이 나타나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절대 나오질 않아요. 13번의 정답은 4번 되겠죠. 여러분 차단기 쪽에서는요, 차단기 종류 6가지, ACB부터 시작해서 ACB, VCB, OCB, MBB, ABB, GCB, 그 차단기의 어떤 종류 및 특성을 싹 다 정리하시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압용이면 누구였죠? ACB가 저압용인 거죠. 그거 여러분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차단기 이름 앞에 있는 단어가 아크소호 방법 또는 매질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가실까요?
어떤 수용과 1년간의 소비 전력량은 100만 kWh이고 1년 중 최대 전력은 130kW라면 부하율은, 여러분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이제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눠준 거죠. 우리가 이제 평균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을 나눠가지고 구해낸 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부하율이 높아야 전원을 잘 쓰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평균 전력은 1시간 기준으로 설정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준 게 1년간 소비 전력량이 100만 kWh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이니까 100 곱하기 이제 100만이면 100에다가 0 4개 더 붙이면 되나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죠. 곱하기 10에 여기서는 100만이면 이 정도만 잡으면 되겠고 1년 중 최대 전력이 이게 최대 수용 전력이죠. 130kW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130kW를 이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죠? 여기다가 1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평균 전력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평균 전력은 1시간 전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 kWh가 1년간이니까 이거 1시간으로 바꿔주려면 100만을 365로 한번 나누고 그다음 또 한번 누구로 나눠야 돼요? 365로 나누면 1일의 전력이죠. 24로 나눠줘야 1시간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 이걸 계산해 주시면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87.8%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부하율이 87.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하율 여러분 꼭 신경 써 주시는데 평균 전력이 1시간 전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하율 나오면 두 가지 더 같이 기억나셔야 되죠. 누구누구. 수용률하고 부동률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의 간단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관련된 계산 문제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4번 문제 이 정도 잡히는 거. 수용률하고 부동률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수용률, 부하율, 부동률 셋 중 하나는 문제로 나온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저압 뱅킹 방식은 전압 동요를 경감할 수 있다. 저압 뱅킹 방식은 일종의 변압계 병렬 운전 패턴이기 때문에 용량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압 동요를 경감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전압 동요는 이제 용량이 부족할 때 통상 나타나거든요. 밸런스는 우리가 이제 통상 발환서라고도 표현하는데 단상 3선식에서 전압 불평형으로 인해서 중성선 단선으로 이제 뭐 이렇게 또는 부하 불평형으로 인해서 전선이 단선이 된다. 전압이 이제 뭐 나눠질 텐데 잘못 나눠지게 되면 전압이 높게 걸리면 전원이 파괴돼서 부하가 타버린다. 그럴 때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밸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단상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에 적용돼야 되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나번이 수용률이란 최대 수용 전력을 설병량을 나누는 값을 퍼센트로 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부하율이 일정할 때 손실계수 H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과 부하율 제곱의 중간값이다. 여기서 F는 통상 부하율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15번 문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나번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00kV 용량하는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 운전하는 변전소에서 부하의 증가로 500kV 변압기 한 대를 증설하여 투뱅크로 하였다. 최대 몇 kV의 부하에 응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많이 하셨던 얘기죠. 변압기 부위결선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는데 이게 변압기 2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총 3대에다가 지금 한 대를 증설했으니까 총 4대가 되는 거죠. TR 4대다 그러면 결국에는 TR 2대씩 2개. 그러니까 변압기 부위결선의 2배.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3의 P1.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변압 현대 용량이 50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은 1000에다가 1.732, 1732 또는 1000 루트 3. 정답은 4번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압기 부위결선에 관련된 문제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필기시험에서도 전기기기 또는 전력공학에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좀 살펴주시면 되겠네요. 16번 문제도 이 정도면 되겠고 17번 자, 삼성식 송전솔로의 송전전력, 송전전압, 전선 단면적, 송전거리, 전선의 고유저항, 역률이 콜사인 세타일 때 선로 손실은 몇 킬로와트가 될 것이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로 손실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죠. 여기 이제 PC. 우리가 PC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I 제곱 R로 표현하는데 3선이면 곱하기 3이 돼요. 그때 이 전류를 잡아주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전류가 들어가면서 표현됐을 때, 전압의 제곱, 역률의 제곱분의 전력의 제곱에 저항률의 면적, 길이 L의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인 것이죠. 이 식으로 이제 표현된 게 몇 번이 될까요? 가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모의 전선 굵기, 전압 제곱, 역률 제곱, 분자의 전력 제곱, 저항률에다가 길이. 그렇게 설정하시면 이제 가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니까 전압을 올려주면 전력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역률 제곱의 반비례가 될 것이고 다른 값 일정할 때 전압의 제곱과 전선의 굵기는 이제 반비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전압을 올려주면 전선의 굵기가 적게 들어간다. 그게 다 이 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식을 외워주셔야 이제 전압과 전선 굵기 개념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되겠습니다.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 이게 서지 탱크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 이렇게 표현되는 댐스로우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취속을 열려주게 되면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로가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 그죠? 공기 무게죠. 물의 압력, 수압이죠. 이걸 다 이 관로가 버텨야 돼요. 이게 만약 못 버티면 관로가 뻥 터져버리죠. 관의 두께가 너무 굵어지게 되는데, 근데 관의 두께가 굵어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부 압력이, 수압이 급격히 변하면 관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다 파이프 관 하나 설치하죠. 그러면은 이 눌러주는 그 압력들이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차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로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게 서지 탱크, 조합 수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수조는 수압관을 보호할 때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참고적으로 이 18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또 조합 수조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단동, 차동, 그 다음에 수실, 재수공이 있는데 차동은 서징 주기가 빠를 때, 즉 부하 변화가 급격할 때 쓰는 것이고 수실은 저수지 수심이 깊을 때,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합 수조 얘기도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갑니다. 증기압, 증기온도 및 증공도가 일정하다면 축이할 때는 축이치 않을 때보다 단위 발전량당 증기 소비량과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를 이제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증기를 재활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연료 소비량, 화석 연료 소비량을 그만큼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축이라는 개념, 이거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축이하게 되면 증기 소비량은 증기를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올라갈 거고, 연료 소비량은 증기를 더 많이 쓰니까 상대적으로 연료는 불 떼야 되는 그 화석 연료는 적게 쓰겠죠. 그러므로 증기 소비량은 증가하고 연료 소비량은 감소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일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석유나 어떤 그 석탄을 다 집어넣어주죠. 화석연료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보일러가 이제 급수를 받아서 증기를 내보내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릴 것이고요. 또 발전기가 발전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 복수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복수기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급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급수 펌프가 물을 밀어서 다시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수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얘를 떼야 돼요, 화석연료를. 그런데 중간에 터빈에서 중간에서 빼가지고 보일러 쪽에 다시 한번 재가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저 증기를 가지고 급수를 예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어들겠고, 그만큼 증기를 이용해서 또 이게 데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증기 사용량은 증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말하는 게 나업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르노 사이클, 랭킨 사이클, 그 다음에 제열 사이클, 재생 사이클, 제열 재생 사이클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공학에서 마지막 문제, 이제 20번 문제가 되겠네요. 원자로에서 카드뮴 막대가 하는 일을 옳게 한다. 막대가 하는 일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 카드뮴은 원자로에서 이제 이게 그 제어제로 사용이 되죠. 그 제어제라고 하는 것이 중성자 개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라번이 되겠죠. 중성자가 너무 많게 되면 핵분열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성자 개수를 이제 조절할 때 쓰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번 같은 경우는 감속제가 통상 되는 것이고,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핵연료가 중성자로 인해서 분열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가압수형과 이제 그 PWR, 뭐 BWR 요거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런 어떤 원자로 방식에 대한 알파벳 형태로 표현되는 약호 개념을 좀 기억하시고, 핵연료, 그 다음에 감속제, 제어제, 차폐제, 냉각제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그 외적인 형태에 나오게 되면 사실상 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전력공학 20문제 풀이,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면서, 그럼 기본적인 형태를 꼭 가지고 시험장 가셔야 된다는 거, 너무 불필요하게 어려운 거 하시는 것보다는요, 포인트는 그쪽에 잡으시고 진행하시면 좋겠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제가 언급한 내용들 한 번씩 옆에 이렇게 기재를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서 사료 갖다 좀 붙여주시는 패턴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